다음 발표는요. 돌봄통합지원법의 이해와 지역사회 사례관리 준비 과제라는 제목으로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제 이름은 민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목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사실 주어진 제목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앞에 저도 김영남 교수처럼 멋지게 만들어 볼 걸 약간 후회했었고, 저는 아까 지금 저한테 모든 답을 뭐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답이 저에게 있지 않고 저도 사실 오늘 제 고민을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요. 되게 약간 공통점은 사실 저는 류윤숙 교수님, 그러니까 류윤숙 활동가님하고 김용호 활동가님이 5주 동안 돌봄과 인권이라는 책으로 5주 동안 강의를 했었는 제가 그 강의를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앞으로는 저는 그런 발표를 해보고 싶어요. 두 분이 앉아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 약간 공연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공연처럼 공연해보고 싶어요. 발표를. 예, 저와 함께 이렇게. 오늘도 준비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네, 시간을 딱 보고요. 네. 통합돌봄 지원 저한테 주어진 또 그 숙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학술위원장님께서 이런 주제로 해달라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요. 요즘 돌봄통합지원법, 요즘에 우리는 돌통법이라 그럽니다. 이제는 통돌법을 안 하고 돌통법. 앞에 돌자가 들어가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돌통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과 쟁점, 그 다음에 그 주요 내용과 쟁점인데 저는 여기서 제가 약간 아쉬운 게 사례 관리하고는 또 어떤 추가적인 쟁점들이 좀 약간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관점을 이제는 우리가 사례 관리할 때 조금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될까를 몇 가지를 다루겠는데요. 이 관점은 앞에서 우리 김은남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와 사뭇 다른 조금 약간 프랙티컬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돌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제정 배경과 경과는 전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제시된 목표가 이런데, 이 목표 안에서의 핵심은 내가 익숙하게 정든 곳에서 최대 건강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살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그러면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돌봄이 왜 등장했을까, 저는 앞에도 얘기 나왔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바램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질적인 바램은 뭐냐? 우리가 본질을 알려고 자꾸 많이 하는 게 실태조사예요. 근데 실태조사와 달리 이렇게 정책이 짜여질 때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태조사를 하는 주체와 정책을 하는 주체에 칸막이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그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은요, 점점 그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살아온 역사가 깃든 공간에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올라가요. 특히나 거의 90%는 건강과 뭐 현재로서 난 내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떡한가?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입소 노인이 한 15%의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15%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통계가 장기 입소자 중에서는 60%는 집에서 생활 가능한 건강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요양원 입소 노인의 5명 중에 1명은 집으로 못 가시고요. 4명 중에 1명 2년 내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건강 악화이나 사망률 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사람이 또 집을 떠나면 빨리 돌아가시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제가 제 발제문에는 표를 해서 통계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재활병원 입원 병상 수가 OECD 국가 중 매우 낮아요. 거의 꼴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급성기, 그다음에 회복기, 유지기로 가야 되는 회복기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급성기 하다가 안 되면 다 요양병원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요양병원 병상이 OECD 국가 평균 9배. 결국은 이게 바로 이제 건보의 재정과 연결되는 거죠. 실제로 2020년에 37.5조였던 건보 재정이 지금은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실태 조사에 의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가족이 책임지고 있고, 또 다른 최근 연구에 의하면 2028년에 약 11만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펴왔죠. 1기 시범 사업기, 2기 시범 사업기를 거쳐서 지금 2기 시범 사업기는 모든 기초지자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제도화 시기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돌봄통합지원법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우리가 많이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이 길버트 테럴의 대상 급여 전달 체계 제정 4가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지고 한 번씩 따져봤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쟁점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이거 외에도 연결될 수 있는 사례관리 구성 요소가 대상이라면 결국은 이제 사례관리 이용자일 것이고, 급여라면 서비스 측면과, 그다음에 전달 체계를 했을 땐 사례관리자 인력과,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런 사례관리 측면에서의 또 추가적인 쟁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대상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지자체별로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는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대상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냐에 따라서 인력, 예산 다 연결돼요. 그리고 또 급여는, 서비스 부분은 통합돌봄은 이제 돌통 서비스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법에 정해져 있는 4가지의 법이 서비스 유형이 있는 반면에, 우리 사례관리가는 굉장히 무한 개방적이죠. 뭐라고 표현을 쓸지 몰라 그냥 무한 개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무한 개방이 엄청 무서운 말인데요.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다음 전달 체계는 기초 지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권한은 작고 역할만 막중한 상황이고, 마지막에 재정 측면은 통합돌봄 수행을 재정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아까 우리 김영남 교수님께서 몸살 이제 가 있는 이 노인에게 목욕과 관련 말씀하셨는데 3명의 사례관리자가 붙어서 얘기를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났을까 했을 때 전 속으로 그럼 3명 어디서 구하지? 예산 어디서 나올까? 이런 생각이 한 번에 쫙 스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역량이 안 돼서가 아니라 맥락이 문제이고, 맥락은 조직, 인력, 예산 이렇게 연결되니까. 먼저 대상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금 법에 의하면 노인, 장애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에게 많은 고무줄같이 늘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협소해지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제 노인, 장애인 외에도 정신장애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초지자체는 어떠한가 봤을 때, 지금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게 통합돌봄지원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장애인 등인데요. 지금 이제 통합돌봄 시행령, 그다음에 시군구 조례 재개정 가이드라인 등등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통합돌봄지원법에는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그리고 또 하나가 통합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이라서 넓은 이제 범위를 주곤 있어요. 그리고 시군구 조례 재개정 가이드라인하면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럴 거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12개 지금 2기 시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돈을 주는 곳과 돈을 주지 않고 일만 해라라고 하는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226개 지자체 중에 12개만 돈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돈 안 줍니다. 소위 말하는, 그렇지만 예쁜 말로 기술 지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은 어떻게 돼요? 엄청 못 살게 굴어요. 각종의 양식을 내라 그러죠. 돈을 안 주면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12개 지자체 조례만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 노인만 대상하는 데가 4개소고요.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까지 포함하고 일반 돌봄 필요 주민까지 포함하는 데가 넓게 있고요. 다른 지역들 보면은 예를 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 지역인데 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조례 이름이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에요. 근데 아동이 들어가 있고,
제주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제주시와 수원시를 한 거는 포함시키면 제주시는 제주 가치 돌봄, 수원시는 세빛 돌봄이라 그래서 자체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한번 봐봤던 영유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만큼의 우리가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있겠냐가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이고, 두 번째는 급여 서비스 부분인데, 지금 돌봄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 서비스가 4개 영역이 존재합니다. 보건의료, 법에 의하면 15조죠.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그래서 이미 복지부가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이런 서비스다고 패키지를 내려보냈어요. 아마 제 발제문에는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노인 같은 경우는 4개 영역별로 11대 기본, 7대 추가, 7대 신규 이렇게 하니까 25개네요. 그런 다음에 지역 특화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왜냐하면 장기요양이 빠져 있으니까 11개 영역 이렇게 더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세요. 사례 관련 몇 개인가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약간 이게 서로 비교도 안 된다. 뭐 잽도 안 된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전달 체계 부분인데요. 사실 전달 체계가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통합돌봄은 사실 기초지자체계가 역할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돌봄이라는 것은 휴먼 서비스 자체의 특성상 밀접성이 굉장히 요구되잖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밀착된 지자체 단위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법을 보시면 제 4조에 그 기초지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2장, 3장, 4장, 5장에서 제가 광역하고 기초를 나눴는데,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저는 오늘 기초지자체가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붉은 것으로 해놨는데, 기초지자체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합 지원 절차. 그 다음에 저기 전담 조직입니다. 즉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직접 1대1로 만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라. 이거는 기초지자체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지자체가 중요한데, 그러면 기초지자체는 이거 맞춰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전담 조직이 임의조항이에요. 임의조항이고, 그리고 이 전담 조직이 하는 역할은 3가지입니다. 크게 저기 위에 보시면 전담의 주요 기능에 돌봄 통합 정책의 기획 조정,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품질 관리, 이용자들, 이 3가지를 해야 되는 게 전담 조직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에 대한 부서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실제로 제일 끝에 있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수원시를 가져와 봤더니, 수원시는 돌봄 정책과 안에 돌봄과 사례 관리가 같이 들어갔어요. 통합 사례 관리가. 그래서 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통합시켜 놓았죠. 과 단위로. 그리고 실제로 시군구에, 그래서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군구는 조직을 만들어서 실제로 통합 지원 절차를 따라하는, 절차가 지금 가운데 있는 시군구 역할이죠. 결국 우리 사례 관리 입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절차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례 관리 그럼 저대로 따르잖아요. 발굴, 신청, 조사, 수립, 제공, 사후 관리 똑같아요. 저 절차를 따르고 있죠. 근데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해봤던 게, 법에는요 3가지 조직이 등장해요. 하나는 전담 조직, 하나는 전문 조직 기관, 또 하나는 통합 지원 관련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담 조직 말씀드렸는데, 이 전담 조직의 권한을 능가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기초지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이라는 걸 만들어놨고, 이 전문기관은 뭐냐면 자격 판단 권한을 전문기관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은 뭐를 하냐면 통합 판정 체계를 만들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건보랑 연금공단인데, 노인은 건보가, 장애인은 연금이 이 전문기관에서 역할을 하면서 조사에 대한 체계를 만듭니다. 통합 판정 도구를 만들면 그 도구를 가지고 시군구가 움직여요. 근데 움직일 때 읍면동이 자체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그 전문 기관하고 공동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뿌리는 주체는 어떻게 돼 있냐? 건보가 여기 나와시듯이 통합 판정 체계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실 통합 판정 체계가 어떻게 개발되는 아시겠지만, 도구가 무엇에 따라서 욕구 사정과 서비스 계획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통합 판정,
하고 종합 판정이 세분화되어 있죠. 이게 통합 판정 주체가 건보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통합 판정 주체는 건보예요. 그렇지만 조사 수행 방법은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하거나 동행을 하라 했으니, 그러면은 건보 말을 따르는데 행위는 읍면동이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우리는 건보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다른 여러 가지 지역, 몇몇 지역들은 민관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건보 공단을 같이 끼워가지고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데요. 법을 제가 좀 더 잘게 쪼개봤더니 여기 굵은 글씨 보면은 통합 판정이란 단어는 법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침상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 주체를 건보로 놔뒀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없죠. 그래서 법에 없는 걸 제가 표시를 해서 통합판정조사, 장애종합조사는 어쨌든 전문기관하고 전담조직이 동행해도 되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법에 근거하지만 결과를 안내하고 수립하는 거는 지자체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건보에서 만든 툴로 조사는 내가 했어. 근데 결과는 툴을 만든 자가 결과를 안내하는 게 아니라 조사한 내가 안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민원은 어디로 올까요? 안내한 자에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담 조직의 총괄 기능이 미약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은 데서 지금 사실 우려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건보의 밑에 보시면, 건보는 원래는 돌봄 비용을 통제하는 기관이 원래 조직의 정체성인데, 이런 돌봄 보장이라는 정책 대전제가 건보가 이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했을 때, 즉 전문 기관으로서 했을 때 이런 돌봄 보장이라는 정책 대전제가 흔들릴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 인력의 문제입니다. 인력은 크게 공무원 인력과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 같은 게 보시면은 기초지자체 총괄 기능 강화를 해서 전담 조직의 인력이 확충이 필수인데, 지금 정부 안은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지원을 받는 지역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는 지역은 상위 20%는 제외예요. 상위 20%니까 여기 43개인데 잘못 들어갔네요. 183개 지자체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226개니까 나머지 지역은 지원을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현재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산은 조금 늘려보겠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인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일은 시키는데 사람은 안 주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조금씩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 안 하든지, 아니면은 주어진 새로운 업무는 하는 것처럼만 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장에 우려가 많습니다. 또 하나 민간 전문 인력인데요. 저는 이게 민간 전문 인력이라는 단어가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민간 전문 인력이 우리가 언제 이들이 누구인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직은 제시된 바가 없다. 이게 여전히 또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계속 결국은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뽑고 채용하고 그 다음에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데 저는 휴먼 서비스 특징 중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공동 생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공동 생산의 가치와 속성을 고려하면서 인력의 규모와 질을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러면은 자, 공공 인력은 어떠한가? 공공 인력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내놨는데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행안부는 저기 9가지 기준으로 인력 산출 지표를 뒀습니다. 여기에 돌봄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행안부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덜 뽑을까가 고민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뽑을까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끊임없이 충돌하는데 기준 자체도 달라요. 실제로 그러나 통합돌봄을 앞두고 한국사회복지연대라는 조직에서는 인구 5만 명당 30명이 필요하다. 또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에서는 전국 3,500여 읍면동 1명 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사연 최근 연구에는 약 7,200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민간 전문력 한번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앞으로는 공공이었고 이제 이번 민간 전문력인데, 저는 민간 전문력인데 뭘 맡길 거냐? 사례 관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근데 사례 관리가 현재 우리 통합 사례 관리도 보시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은 보통 통합사례 관련 민간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하죠. 어렵고 힘든 케이스는 특히나 어렵고 복잡하고 티 안 나거든요. 티 나야지 승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순환보직 제도라는 것도 특히나 있어서 많이 여러분들이 그걸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사실 순환보직은 공무원 임용 법률상 해야 돼요. 그래서 순환보직을 왜 하냐 욕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면 법을 어겨야 되니까 그냥 하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순환보직 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면은 전문직이자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 전문직이자는 한 업무를 3년에서 5년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3년에서 5년 있게 하는 이 제도들 등도 많이 우리 학자들이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이 제도들의 뒷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것이 승진과는 상충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해봐야지 승진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데 그 한 업무만 계속하면 승진의 기회 아무도 밀리는 게 사실 또 조직의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많은 인사 개선들의 제안들이 현장에 가면은 딱 그 현장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을 억제하지 못해요. 저는 제도는 인간의 본성을 다 고려해서 만들었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자꾸 인간의 본성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행자부에 아까 보셨던 그런 제도적인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의 한계, 또 민간 전문인에게 통합 사례 관리를 부과하는데 또 이들은 어떡하냐? 정당한 보상이 잘 주어지지 않죠. 민간 전문 인력들은 특히. 그러니까 이게 노동 동기 저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인력 운용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통합 돌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인력 구성입니다. 결국 통합 돌봄은 세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데 보건, 의료, 복지, 그다음 주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건, 의료와 복지는 얘기 많이 하지만 주거는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주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살아 그랬는데 어디서 살 거예요? 자꾸 근데 지역에 살아요. 요양시설이 지역 안에 있으면 지역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주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주거까지 고민한 인력을 아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주거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많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은요, 재가급의 이용자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 중에서 주택 수리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노인 10명 중 8명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이들은 다 맞춤형 주택 개조 수요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퇴원 환자는 반드시 주택 개조 필요하고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데서는요 통합 돌봄을 할 때는 주택 개조 코디네이터를 같은 팀으로 해서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지자체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봤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죠. 아직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절차 세 번에 또 전달책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게 절차의 부분인데요. 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조사 판정과 계획에서의 분절성이 존재하다. 이런 분절성이 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건보가 이거 통합 판정 도구를 만들면서 나타났을 때 우리 개별화라는 거 어떻게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들 욕구를 사정한다니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개별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 지역의 특성, 지역 자원 규모나 특성, 주민 간 관계, 교통 등의 반영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욕구 사정하지만 그 지역의 자원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욕구 사정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그러면서 저는 또한 그래서 제 고민은 이거예요.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전문 기관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죠. 지금 전문기관을 건보회랑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 주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자체가 이 전문기관, 기초지자체가 전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제안하는 건요. 하나는 돌봄통합지원법에다가 시행규칙에 전문기관의 범위 안에다가 지자체장이 정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을 하는 항목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안을 했었고 사실 제가 법안에 거기다 왜 그 법안 시행령 나오면은 조사하잖아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써기도 했어요. 이거 넣어달라고 막 답변 왔더라고요. 고려해 보겠다. 그다음 시군구 직영 전문기관 그런 다음에 시군구 직영 전문기관을 만들자.
가칭 통합 돌봄 전문 센터를 만들 때 기존에 있는 복지재단들을 활용하는 방법, 지방 출자 출연법을 바꿔서 또는 지금 현재 시군구 단위 사회 서비스를 만들자고 이제 법이 발의돼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시군구의 사회 서비스원 기능 안에 통합 돌봄을 넣으면 이게 지자체 단위의 전문기관이 만들어져서 지자체가 좀 더 이렇게 조사, 판정, 계획, 모니터링에 대한 직접 수행도 하면서 일관성 있는 분절성을 우리가 통합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안에 다분야 민간 전문 인력을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승진 보상 체계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만년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민간 전문 인력을 써 나거나 아니면 단기 계약조 쓰는 방식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측면인데요. 재정 측면은 조직 인력 서비스에 대한 조직 인력 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 책임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기초지자체에서 돈 달라 하시지만은 실제 처지를 보시면 시군구 평균 자립도가 27.3%예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30% 미만의 재정 열악한 지역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아마 통계는 제 발제문에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금 여기 옆에 네모 박스 보면 한 개 지자체다 2.9억만 주겠다. 그것도 위에 있는 상위 20% 안 주잖아요. 그리고 2.9억이 여러분들 매칭입니다. 100% 중앙정부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있는 통합돌봄 지금 시범 사업의 절반 정도밖에 되는 수준이 안 되는 돈을 지금 주겠다고 해서 지역에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방 재정 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2년 3년 전 통계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추진 가능한 예산 전체 예산이 평균 7%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수원은 1년 예산이 3조거든요. 3조의 7%만 지자체장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싹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7%가 복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도 깔아야 되고 뭐 이거저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치구로 가면 이건 2% 수준입니다. 그냥 돈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기초지자체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러시잖아요. 문제는 지금 국가가 만든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국가의 사업, 여러분 지금 모든 3,500개 동의 고독사 예방 사업 아시죠? 그거 다 매칭이에요. 중앙정부가 사업을 만드는 순간 무서워하셔야 돼요. 일이 많아지는 것도 많아지지만 돈을 다 뺏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죠. 보편적인 사회보장 급여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담당을 서로 돈을 안 주고 돈을 안 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동수당 기초연금도 기초지자체가 다 매출로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 내놓으면 돈이 좀 남는 거니까 왜냐하면 중앙정부 내놓은 돈이 더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방정부가 뭔가 나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아니면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국정과제 53에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사례관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대상자와 서비스와 자원 전달계 측면에서 추가적인 쟁점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사례관리를 할 때 과거에 취약계층 중심 사례관리를 컸는데 이제는 보편적인 욕구 중심까지도 넓혀야 된다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서비스 자원을 보시면 저는 이제 이 표를 그려온 건데 이 표와 이 다음에 이 그림을 연결되는 건데요. 통합 사례 관리와 돌봄 통합 사례 관리는 어떻게 될까? 자, 돌봄 통합 사례 관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봄 통합 지원법의 서비스는 통합 사례 관리라고 하는 이 공공부문 사례 관리 제도의 11개 영역에서의 한 4가지 정도 해당돼요. 결국은 차별화보다는 포함과 포섭, 협력, 조정, 통합이 앞으로는 계속 더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럴 때 이미 지자체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한 과 안에 통합 돌봄하고 그다음에 휴먼 말하자면 희망복지지원단이 같이 지금 묶여져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민간하고 그러니까 공공 안에서는 그렇고 그럼 민간에서는 지금 돌봄 통합 민간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같이
파트너로 참여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업일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건 앞에 두 분의 발제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걸 좀 더 끌어내서 실제적인 단위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면 저는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될까 했을 때 이 돌봄 통합이 갖는 중요한 것은 휴먼 서비스 고유 속성과 돌봄 서비스를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휴먼 서비스 고유 속성 하나는 개별성이죠. 전 개별성 얘기할 때 항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양원 가세요, 요양원 가세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저 같은만 해도 만약에 제가 혼자 되면 나중에 저는 제 성향을 보니까 혼자 있는 거는 불편한데 맨날 같이 있으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요양원에 너무 만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요양원이라는 한마디로 집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굉장히 저는 이 모더니즘적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별성, 그다음에 공동 생산성이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지자체가 이제 중요하니까 동공성과 접근성이라는 내.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해야 된다. 저는 이게 다섯 번째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상호 의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얘기를 할 때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때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 이용자 권한 이거를 매우 많이 트렌드처럼 강조했는데 이제는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상호 존중 관점, 이용자 중심성이다. 우리가 이용자 중심성을 자꾸 말을 하지만 상호 존중 관점이 빠져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전 상호 우선성을 이 정통적인 원칙 안에 네 번째 성질로 넣어야 되고, 그럴 때 상호 우선성은 무엇인가? 상호 우선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안에서 고려되고 그 기초 안에 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돌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최대한 오래 살고 싶다.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 품위를 지키는 서비스인가? 서비스를 개발했는가? 이런 것처럼 나는 혼자 있기는 불편한데 맨날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한테 나의 품위를 지켜줬는가? 또 제공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나의 열정페이와 를 무기직 아니면 단기 계약직으로 내가 여기를 뼈를 갈아 넣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모두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는 저는 주거의 의미를 좀 새롭게 공감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주거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내 천장을 보면 죽고 싶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까 그 곡기를 끊으셨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제 고모가 그러셨거든요. 3년 전에 제가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모님인데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겁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고모가 항상 소영아 나는 내 천장을 보면서 죽고 싶다 그러셨는데 어느 날 이 고모가 골절되셨고 넘어져서 병원에 가셨다가 이제는 수술을 받고 나오셨죠. 나오시면서 나왔는데 이제 재활에 충분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배변 작용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다. 인지는 괜찮으셨거든요.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그때 또 곡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게 참 마음이 참 아직도 제 숙제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나의 정서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은 힘들면 요양원 보내세요. 서비스 제공 계획 많이 세우시죠. 그 전에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분의 정체성을 내가 흔드는 건가? 그분의 역사를 말살시키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사례 관리 지역 공동체를 개발했는데 이거는 제가 글로도 몇 년 전에 냈는데 이제는 공공 부분이 모두 해결할 수 없어요. 지역에 살다 보면 그 빈틈들을 공동체로 개발을 해야 된다. 공동체라는 게 결국은 이웃 간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자잘자잘한 비싼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요. 일상돌봄, 고립운둔 청년 지원, 고독사 예방, 그다음에 1인 가구 지원 사업 이게 다 그냥 여러 가지 사업들이 비슷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노리나 해치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알코올 의존증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비만보단 2배, 담배를 매일 15개 피우는 만큼 힘들다.
그래서 이런 주변화되고 무력해진 느낌이 매우 위험하고 한나 아렌트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정치학자시죠. 이분이 그랬어요. 나치즘을 추종한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야망과 태보가 아닌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가 된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면 전체주의가 강화된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무기력이나 고립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고립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저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저는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맨날 같이 있는 게 힘드니까. 인간은 모순적 존재이니 적절의 차이를 적절 조율해주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능적으로 실제로 얘기하면 지역 모임에 가입하고 봉사활동하게 하고 그러면서 포용적 민주주의를 연습할 기회를 갖게 하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헬퍼사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헬퍼사이. 남을 돕는 순간 막 몸 안에서 굉장히 따뜻한 에너지와 힘이 나타나고 이것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답니다. 건강해지고 결국은 서로를 도울 우리가 사회복지가에서 사례관리가 서로를 도울 새로운 구조와 행동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례관리 지역 공동체를 개발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제 시간을 잘 지켰다고 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